교육 불평등의 다른 접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서 캠을 켜지 못하고 녹화를 진행하는 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 그리고 학교에서의 평등의 어떤 개념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불평등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층 혹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오늘은 지역이나 문화 그리고 젠더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교육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역과 문화, 젠더를 중심으로 한번 전환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따라서 교육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가, 문화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가, 젠더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오늘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육 격차란 무엇이고 교육 불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육 격차라는 것은 어떤 기회의 격차, 과정과 조건의 격차, 그리고 결과의 격차 를 의미하는 것으로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교육 불평등은 개인 간의 격차보다는 어떤 집단 간의 격차가 왜 일어나는가, 그게 집단의 어떠한 평균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집단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구조적인 특성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발생을 했다면 그러한 격차는 좀 완화되거나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이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결과의 격차에 주목하기로 했죠. 학업 성취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학업 성취란 무엇인가 그리고 학업 성취의 를 어떠한 요인들이 좀 결정을 하고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학업 성취라는 것은 기존까지 해온 그런 학습이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되었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서의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거나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듯이 이전의 그러한 학습을 잘 수행했는가라는 학업 성취가 이후의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한 어떤 평가 지표도 되고 결국 능력 있는 인재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습니다. 즉 이제 학업 성취라는 것이 교육 목표를 잘 수행을 했는가, 달성을 했는가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자신의 위치를 결정을 하는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학업 성취라는 것이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을 꿈꾸게 하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가정 배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 재생산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러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양면의 동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학교 내적인 요인에 따라서 학업 성취가 많이 결정이 된다면 공교육 제도가 어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 배경과 같은 학교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학업 성취가 많이 결정이 된다면 교육 불평등은 굉장히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 제도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 배경과 교육 불평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금전적 요인과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어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차이 혹은 소득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할애해서 자녀 교육에
자녀 교육의 어떤 학업 성취나 교육적인 성취를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모의 교육적 관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이런 라루가 얘기한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교육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교육 제도가, 공교육 제도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으로서 가정 배경과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공공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교육제도 초기에는 허용적인 평등,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허용적인 평등관에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가 받아야 한다라는 결과의 평등관으로 좀 더 평등의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 불평등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계층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집단과 집단 간의 교육 격차를 얘기를 하면서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육 불평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도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층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수직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죠. 어떤 개인 간의 구분보다는 이 정도 이상이면 뭐 평균적으로 연 1억 정도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면은 상위계층이야, 중산층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는 뭐 서민이야 라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위의 사람들을 모두 중산층이라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을 어떤 대중이나 어떤 서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단과 집단을 구분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개개인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런 덩어리로 묶어내는 작업을 왜 하게 되느냐 보면, 우리가 사회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의 끝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하나의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인간과 B라는 인간과 C라는 인간과 뭐 Z라는 인간과 이 인간 간의 차이를 살펴보다 보면, A부터 Z까지 한 26명의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26명이 전체 사회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더 큰 보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그 전체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거시적인 관점, 더 큰 관점에서 전체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어떤 구조적인 접근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혹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정형화된 틀, 그리고 보편적인 특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조의 전체적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적인 특성들이 어떠한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특성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집단별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이러한 큰 틀들을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예시로 우리는 한 계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는가? 구조는
1차적으로 개인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질서나 어떤 패턴이나 문화 등이 개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산층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소득을 얼마만큼 이상을 벌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고 직업은 모두가 이제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특성을 보여야 해. 그리고 어느 정도 자녀 교육에 좀 관심을 쏟아야 해라는 어떤 외부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포지셔널리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위치에 맞는 특성을 보이기를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포지셔널리티는 다시 텍스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개인의 어떤 특성이 사회 안에서 가지는 위치,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패턴에 대한 외부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어떤 개개인에게 압력으로 행사가 돼서 그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기를 어떤 강요를 하거나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구조는 개개인의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외부의 기대에 따라서 행위자의 어떤 선택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결정이 된다면 좀 그 결정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otherness라는 용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타자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 행위자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나 행위자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 다른 행위자들을 통해서 행위자의 선택 혹은 선택의 어떤 자율성을 제한하는 그런 과정을 아더니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라는 틀이 본래는 개인 행위자의 행동들을 좀 예측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만든 틀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틀이라는 게 생겨버린 다음부터는 그 틀을 통해서 행위자의 개인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조가 행위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가 해석적 접근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행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라는 것이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틀이라고 본다면 이 틀이 맞지 않는다면 구조는 또 변화해야 되겠죠. 행위자들의 그런 자율성이 발현이 되고 개인 행위자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구조가 설명하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벗어난다면 사회 구조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구조와 행위자 관계는 어떤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맨 처음 계층이라는 용어, 그리고 가정 배경 혹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가를 따져봤고 오늘은 지역 그리고 문화, 젠더에 따라서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역이라는 구조적인 요인, 광주라는 지역에 한 개인만이 산다면 그거는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특성을 보인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지역이 다른 지역
경상도 지방이나 아니면은 수도권 지역과 뭔가 다른 특성들을 보인다면 그 지역이라는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그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평균적인 특성이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교육 불평등의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평균적인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수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하이퍼링크로 제가 걸어드렸는데, 시도별 순자산을 비교해 본다면 지역 간의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산의 크기는 결국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 혹은 가능성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개인적인 영역의 어떤 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지역이 투자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연관이 된다면, 교육 인프라와 연관이 된다면, 그것은 또한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세부 목록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교육 인프라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교육 시장의 크기나 아니면은 공교육 시설의 어떠한 차이, 그리고 어떤 교육의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원들의 어떤 경력의 차이, 어떤 교원들의 어떤 수준의 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교원들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평균적인 교육열이 다르다면,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다르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물론 정보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면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논의할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지역의 지역색을 보여주는 어떤 지역의 평균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성향이나 평균적인 시민의식, 준법 정신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이 달라진다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교육 불평등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교육 이외의 다른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정치 성향과 시민의식, 준법 정신에 따라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권에 우리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정권이 들어서느냐,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교육 제도가, 만약 교육 정책이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 성향이라는 점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지역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은 지역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 불평등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평균적인 특성, 그러니까 어떠한 매개의 경로를 거쳐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그 경로를 분석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문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정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생활 양식을 총칭하는 개념이 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식습관, 음식 문화, 뭐 의복 문화, 그리고 뭐 어떤 주거 문화, 뭐 의식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그 지역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얘기를 할 때 문화라고 또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떠한 성향들도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그 자체로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구조적인 요인의 결과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이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생지나 출생 국가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별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계층에 따라서도 생활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런 문화가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어떻게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문화와 교육 불평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다문화라는 용어도 결국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생을 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모 중 일부가 다른 국적을 이전에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이러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이나 난민 가정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교육 불평등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라는 어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평균적인 교육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어떤 취학률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어떤 한국어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관련 지원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교육열이나 어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배운 용어를 사용해 볼까요?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이 그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결국 교육 불평등, 학업 성취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화라는 것이 결국 어떤 외부적인 요인, 출생 국가 혹은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이라는 어떤 다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 다른 문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고 부모들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교육의 격차가 일어나고 교육 불평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보고, 교사 한 명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결국 어떤 다른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만 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른 문화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로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젠더, 성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별의 의미는 자연 발생적인 차이와 사회적인 차이를 구분해내는 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다르다는 점이 어떠한 자연 발생적인 것 이상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느끼는 불편함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남성이 또한 느끼는 불편함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 있을 겁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 차별이라는 용어가 이런 사회적인 차이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고정관념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A simplified and standardized conception or image invested with special meaning and held in common by members of a group. 그러니까 어떠한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화된 그리고 단순화된 이미지나 어떤 개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 그리고 여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여성들이라면 의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육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고 국어나 영어 같은 어학에서 조금 더 출중한 능력을 보일 것이다.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선입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쉽게 prejudice, 선입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unreasonable feelings, opinions, or attitude, especially of a hostile nature regarding an ethnic, racial, social, or religious group. 결국 성별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제 강요를 하게 되면 혹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어떤 그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선입견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떠한 여성들 혹은 남성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게 또한 선입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이 가져야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떤 식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선입견부터는 어떤 feeling이나 opinion이나 attitude 같은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unreasonable 하다는 것이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더니 경험적으로 봤더니 이렇던데 이런 고정관념에 기반한 느낌이나 의견이나 태도들을 선입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discrimination, 차별은 treatment or consideration of or making a distinction in favor of or against a person or thing based on the group, class, or category to which the person or thing belongs rather than on individual merit.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 집단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입견까지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면 불평등이라는 결과물로, 격차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원들이 성차별을 한다. 그것은 결국
한 교원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다르게 여학생과 남학생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어떠한 교육에서의 격차를 만들어내게 되고, 어떠한 한 여성이 이공계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공계보다는 여성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 차별이 일어나게 된다면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불평등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연 발생적인 차이와 사회적인 차이를 구분해내고 사회적인 차이를 소거해냄으로써 우리는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이에 의한 결과임을 밝혀냄으로써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의 특성이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 단순한 생각이라면 그것이 발전해서 이래야 한다 라는 태도나 어떤 의견으로 표출이 되고, 그 의견이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치나 어떠한 조치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사고방식, 강한 사고방식으로 그 타인에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우리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결국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일으켜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문화 그리고 젠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따져봤는데요. 결국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긴 하지만 지역과 문화, 젠더에 따라서도 교육 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고, 사실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문화라는 것이 한 단일한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문화가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계층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면 구조적인 요인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데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 자본, 이제 다시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돌아와서 교육과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사교육 현상,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교육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약간 통으로 녹화를 하고 제가 캠을 켜지 않아서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